네, 광주 MBC 특별 기획 미래 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안녕하십니까, 김낙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희입니다. 네, 2020년 올 한 해의 키워드, 지구를 흔든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창궐, 팬데믹을 꼽는 데 주저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꼽는 기준이 바로 올 1월이었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에게 달라진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도 훗날 어느 시점에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네. 이후로 역사를 나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은 붕괴가 되고 또 새로운 가치와 기준은 우리의 삶 속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낯선 이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치가 새로운 가치로 주목받게 될까요? 광주 MBC는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의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모색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총 5개 분야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과학과 경제, 정치, 그리고 철학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게 되실 선생님들을 모셨고요. 또 같이 떠날 원정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정대는 지금 저희 둘도 있고 함께해 주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시는 랜선으로 모여주신 랜선 원정대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 원정대 위대한 여정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는 팬데믹이 불러온 어떤 변화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분야가 팬데믹 이후에 가장 급속도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오늘의 선생님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세계 전쟁을 종식할 만큼 팬데믹이 막강한 힘을 가졌죠. 최저임금이 올랐어? 그냥 무인기를 써. 올해의 키워드는 존버 정신이다.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전체 인류가 지금 한 78억 명 정도 되는 인류가 한꺼번에 큰 재앙을 겪게 되는 사건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가 혜성과 충돌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팬데믹을 온 인류가 경험하는 거죠. 대규모 전염병에 시달리는 거죠. 또 하나가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지구의 생태계가 큰 재난을 맞이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지난 20세기, 21세기 동안 큰 대규모 전염병들이 있었죠. 뭐 홍콩 독감도 있었고요. 뭐 가깝게는 한국 같은 경우에 머스나 사스 같은 걸 경험하기도 했고요. 근데 전 인류가 겪은 제일 큰 가장 가까운 대규모 팬데믹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제1차 세계대전 급 무렵에 발생했던 1918년 스페인 독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100년 전에 이제 우리가 썼던 마스크입니다. 네, 그때도 비슷한 형태의 마스크를 썼었죠. 네, 그리고 이런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예, 사람들은 한꺼번에 함께 일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고 일하고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은 미국의 프로야구의 장면입니다. 베이비 루스가 마스크를 쓰고 타석에 들어서서 야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100년 전에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운동, 스포츠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지난 역사로부터 사실은 많은 교훈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요. 그때도 사실은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게 굉장히 전염병을 예방하고 남들에게 퍼뜨리지 않는데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하는 그 공고들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때 '아 이게 저 팬데믹이 있으면은 마스크를 꼭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경험하고 잘 지켰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의 그 자유를 침해하느냐.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런 일은 불과 100년 전만이 아니라 1350년 그 무렵에 있었던 흑사병, 패스트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가짜 뉴스들도 그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별로 안 걸리고 기독교 신자들은 많이 걸리고 그 흑사병의 경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이 병이 유태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풀어서 만든 병이었다라고 하면서 유태인을 학살하는 일이 무려 800년 전에도 벌어졌더라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아예 모두 다 입국을 금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개인 또 어떤 나라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생물학전을 위해서 퍼뜨렸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운 그런 뉴스들이 막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똑같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지만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좀 다른 풍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예전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 밖으로 나와서 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시장에 가야만 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집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죠.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앱 하나만 깔면 원하는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고요. 식재료를 이렇게 배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쇼핑을 하는 비율이 올해만 뭐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4시간 택배 기사들이 밤새 물건을 배달하는 그런 풍경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뒤에 보이는 이런 풍경들, 예, 랜선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죠. 이것을 이른바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4년간 정말 토할 정도로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많이 들어본 단어가 이 제4차 산업혁명일 텐데요. 예. 아직 제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확 왔다고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 5년은 앞당겨진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그게 뭐냐? 제가 여기 지금 랜선 관객들께 여쭤보면은 아마 그냥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발달한 미래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굳이 산업혁명이라고까지 부르느냐에 대해서는 글쎄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구체적인 정의가 있고요. 이게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잘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이 아랫단에 보이는 이 세계가 우리를 둘러싼 이 현실 세계입니다. 뭐 오프라인의 세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질의 기본 단위인 제가 아톰 세계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의 세계는 컴퓨터 안에 뭐 클라우드 속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런 온라인 공간입니다. 그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의 세계라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뭐냐 하면 우리를 둘러싼 이 아톰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고스란히
사물 인터넷 같은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화해서요. 온라인상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만큼 가상의 세계를 이 아톰의 세계와 똑같이 만들어 놓아서 비트의 세계와 아톰의 세계가 일치하는 세상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세상이 어떻게 올 수 있게 됐냐? 일단 첫 번째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가격이 싸지면서입니다. 그 광고 같은 데서 이제 IoT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이라 하면 그냥 엄지 손톱만한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센서를 그냥 붙여 놓으면 그 붙인 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다른 센서에 인터넷처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카펫에 붙여 놓으면 카펫 위에 먼지 정보를 레코딩을 해서 측정을 해서 청소기에게 보내주면 청소기가 여러분들이 댁에 안 계시더라도 카펫 위에 먼지를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돌아가는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한 거죠. 저희 집 체중계가 저희 집 냉장고에게 제 몸무게 정보를 보내면 저희 집 냉장고가 저한테는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안 열어주는 냉장고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네가 제정신이니 또 뭘 먹게 뭐 이런 문자를 보내는 이제 지금까지 없던 서비스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톰의 세계하고요, 비트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경제학이 지배합니다. 예를 들면 아톰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이런 공간을 임대하고 거기에다 설비를 갖추고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 생산하는데 이 세 가지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비트의 세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정보는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매장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갖추고 제품을 갖다 놓고 물건을 파는 것보다 그냥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 물건을 팔고 옷들은 창고에 쌓아두는 형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비용일 겁니다. 아주 빠르게 배송이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팔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랫단의 경제학은 고전적인 경제학이 지배하는데 윗단의 경제학은 한계 비용 제로 경제학, 롱테일의 경제학이 지배하니까 이 두 세계가 일치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경제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톰과 비트가 혼재되어 있다는 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메라,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얼굴에 막 토끼 귀가 달리잖아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아톰에 토끼 귀라는 비트가 얹어 있는 거죠. 포켓몬스터라는 게임도 그 공간에 가면 몬스터라는 비트를 우리가 잡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톰과 비트를 구별하는 일이 무의미하고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제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의 뇌공학 버전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회사의 야심찬 비전은 우리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요. 그 칩 안에 이 칩이 하는 일은 우리 뇌 활동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뇌 활동만으로 예측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걸 아마 컴퓨터 위에 올려놓으면 인터넷 위에 올려놓으면 제 정신이 인터넷상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른바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할 겁니다. 혹은 여기다가 책 한 권 분량의 정보를 담아두면 그 칩을 뇌에 삽입하는 순간 우리는 그 책을 읽지 않고도 그 책 내용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세상, 책 안 읽고 공부 잘하는 그런 세상들을 일론 머스크는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위스 로잔 공대의 연구진들은요, 척수 손상을 입은 원숭이를 연구합니다.
척수 손상을 입어서요.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척수가 뇌에 신호를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실 이 원숭이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연구진이 해준 일은 뭐냐 하면 이 원숭이의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 원숭이의 뇌 활동만으로 생각을 읽다가 원숭이가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생각과 의도가 포착되면 그 신호를 오른쪽 다리에 직접 보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 영상은 그 장치를 켜지 않았을 때인데 그랬을 때는 오른쪽 다리를 원숭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예,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장치를 켜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에게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고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뇌 안에서 벌어진 현상을 고스란히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미 우리의 의식 세계마저도 우리가 이해해서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제4차 산업혁명의 이런 큰 변화 뒤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예전에는 멍청했는데 2020년이 되면서 갑자기 인공지능이 똑똑해졌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 안에서 머신러닝이라는 그런 기법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건데 이 녀석이 등장한 건 1980년대, 90년대입니다. 예, 저도 이제 제가 그때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머신러닝 그때는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때 수업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었죠. 이 머신러닝이라는 건 좀 접근이 특이합니다. 보통 우리는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수학적으로 완결된 구조를 갖는 문제만 잘 풀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학적으로 완결된 그 구조를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요. 그 알고리즘이 숫자와 문자로 표현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숫자와 문자로 표현된 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IT 개발자가 하는 일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데 수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으면서 그것을 숫자와 문자로 잘 코딩한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얘가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세상에 내놓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하는 그리고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수학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지금 이 랜선 관객들이 저는 딱 한눈에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얼추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찾는 수학적인 룰 그게 있을까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99.9% 이상의 정확도로 남녀를 구별하시거든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어떻게 남녀를 구별하시죠? 우리는 그냥 뭐, 나름 규칙이 있나요? 그냥 뭐 딱 보면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죠. 네, 그쵸. 네. 자, 이 사람은 남자야. 어. 이 사람은 여자야. 아빠는 남자야. 엄마는 여자야. 그냥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딱 보고 이쪽에 가까우면 뭐 여자네, 이쪽에 가까우면 남자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머신러닝은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필요 없이 수학적 규칙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와 함께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인공지능 시대가 된 것은 맞는데 어떤 덕분이냐 하면 머신러닝이 잘 작동해 준 덕분인데 머신러닝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성과를 내는 녀석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2016년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잖아요. 이때 알파고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알파고 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알파고 리는 지난 40년간 인간이 두었던
바둑의 기보 16만 장을 전부 다 학습했어요. 자기네들끼리 한 3천만 번 이상 바둑을 두면서 실력을 쌓았고요.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바둑을 두는 방식을 흉내냈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알파고 제로라는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얘는 인간의 기보를 가르쳐 주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자기네들끼리 바둑을 두게 만들었어요. 예. 그랬더니 인간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바둑을 두게 됐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됐냐 하면 알파고 리, 그러니까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 알파고 제로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흉내내는 거야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바둑을 두게 됐고요. 많은 기원이 이 알파고 제로가 둔 바둑 기보를 인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창의성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그저 인간을 흉내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만드는 수준으로 조금씩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한 미래가 오면 새로운 기회가 이제 많이들 만들어질 겁니다. 전 세계에서는 빅5라고 이른바 부르는 그런 인공지능 대국들이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이나 중국, 뭐 영국, 뭐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이 꼭 끼고요. 뭐 프랑스,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도 낍니다.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얼추 한 12위 정도 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뭐 대단한 전공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여러 능력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들은 아마 제조업 또 물류 유통업에도 스며들어서 그 분야의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잘 아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들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도시의 외형을 저는 굉장히 바꾸어 놓을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후 변화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 사용을 현저히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 형태로 옮겨갈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율주행이 탑재돼 있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도시에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만 약속할까요?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 또 테크놀로지의 혁신 덕분에 사실 그동안은 인간의 일자리도 많아졌고요. 일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20세기의 통계만 보더라도요.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일자리 전체 수는 사실은 늘어났고요. 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연봉도 늘어났고 대신 일은 더 수월해졌고.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줬죠. 예전에는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공장에 가서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 같은 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그게 적절한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은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자리를 뺏는 일을 지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스마트 테크놀로지들이 그쪽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비스업을 하던 분들은 어디로 옮겨가야 되죠? 우리가 아직 그 답이 없는 겁니다. 최근 5년간 톨게이트에서 톨비를 받으시는 분들의 70%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그분들의 일자리에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죠. 최저임금이 올랐어? 그러면 아르바이트 학생 쓰지 마. 그냥 무인기를 써. 키오스크로 주문받자. 이렇게 굉장히 손쉽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 없는 것이 아니죠. 좀 우울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은 특히나 오프라인에서
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 상가 공실률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현실 공간에서 필요했던 그런 가게, 매장, 그런 업체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아마 책을 대부분 인터넷 서점으로 많이들 사실걸요? 동네 서점의 70%가 문을 닫았고요. 인터넷 서점의 매출이 전체 출판 매출의 50%가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예.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 뱅킹으로 그 서비스들을 대신하죠.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예. 대형 할인마트에서 장을 보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물건을 배송받고 그거를 우리가 이 최근 코로나 시대에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했어. 앱을 깔았어. 주소를 입력했어. 카드 정보를 넣어서 처음으로 배송을 받았어. 하는 어르신들이 올 한 해 급증하게 된 겁니다. 예. 내년에 설령 백신이 나오더라도 또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재택근무 해보니까 할만하네. 재택으로 그냥 온라인 화상 회의를 하니까 되게 좋지 않아요? 네. 아니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네. 웃기지 않은 농담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2시간 회의가 1시간 20분 만에 끝나요. 네. 그리고 카이스트 학생들도 비슷한 욕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 빨리 그 온라인 수업 답답해요. 그 교실에서 수업 받고 싶어요."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익숙해진 거죠. 네. 교실까지 가기 귀찮아요. 네. 이런 학생들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현실 공간에서 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기능은 온라인으로 대처할 수 있어도 현실 공간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체험과 경험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만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일은 아직은 미래의 기회가 아직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양극화는 심해질 거고요. 그럼 인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대량 실업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장밋빛 미래여서 거길 향해 가자 하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이 오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오기 전에 우리 미리 함께 같이 준비합시다 라는 맥락에서 미리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온다더니 왜 안 와? 내년 구정에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산업혁명은 굉장히 천천히 오지만 한 번 오면 완전히 뒤바꿔 놓기 때문에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요. 코로나19가 그런 시대를 사실 5년 이상 앞당겼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그런 걸 경험했다, 체험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컴퓨터, IT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조차도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까 이런 노력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느냐?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데이터, 빅데이터가 말하는 걸 옳다고 믿으면서 우리 사회에 놀라운 계산 능력을 보여줄 텐데 학교에서 우리가 열심히 계산하고 분석하는 능력만 배워오고 그게 내 유일한 능력이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쉽게 빨리 도태되는 인간이 되는 거고요. 그와 정반대로 야, 이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어야만 해.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어려워라고 하는 나만의 경험, 나만의 관점, 나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이 평생 학습을 해야 하는 시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대학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이제 점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지금 태어난 아이의 남자 기대 수명이 한 79세에서 81세 사이 정도 되고요. 여성은 한 86, 84세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0, 30년 후가 되면 얼추 한 90세 정도를 우리가 평균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취직을 언제 하냐? 비정규직이 늘어나가지고요. 점점 우리가 취직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한 30쯤 취직하면 다행인 사회에 살고 있죠. 퇴직을 언제쯤 할까요? 한 60 언저리? 네. 그러니까 90년을 사는데 30부터 60 가운데 3분의 1 토막만 직장이라는 안전한 우산 안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데 그 돈으로 그 이후 퇴직 이후에 30년 나의 삶을 챙겨야 되고요. 내가 낳은 자식 30년을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 90년 중에 가운데 3분의 1만 돈을 벌고 나머지 전체를 챙겨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수명은 길어졌는데 사회적 수명은 짧아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식의 수명, 지식의 반감기는 더 짧아요. 뭐 하나 배우면은 10년 써먹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20대 초반에 대학에서 전공한 걸로 남은 70년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10년마다 새로 뭔가를 배워야 돼요. 예. 스마트폰 우리 쓰기 시작한 지 100만 년쯤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들어온 게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10년밖에 안 쓴 거예요. 근데 완전히 모바일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웹 기반에서 앱 기반으로 바뀐 거예요. 예. 산업 지형도가 그걸로 완전히 재편됐고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 돌아가는 걸 배우고 그때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년 단위로 무언가를 계속 배워야 되는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공부해 보고 싶다. 가상현실이나 3D 프린터를 제대로 공부해서 그 분야로 창업을 하고 싶다. 이직을 하고 싶다. 창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그런 정도의 깊이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우리 사회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학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20대 초반, 10대 말,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학교로 오라고 하기엔 그 세대가 지금 너무 적고 반면 평생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30대, 40대, 50대, 60대가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공부할 곳을 못 찾고 있어요. 네. 여기서 대학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평생 학습을 제공하고 그들이 뭔가로 배우고 싶을 때 대학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 UC 버클리의 잭 갤런트라는 학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펑셔널 MRI라는 뇌의 기능을 추적하는 그런 장치 안에 사람을 눕혀놓고 그 사람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걸 보여주면서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를 통째로 촬영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영상을 봤는지를 이 영상 정보 없이 뇌 활동만으로 그 영상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이 왼쪽에 있는 영상이 보여준 영상이고요. 그걸 보고 있는 뇌를 촬영해서 뇌 활동만으로 재현한 영상이 오른쪽 영상입니다. 예. 보시면은 색깔이 좀 다른데 색은 조만간 우리가 일치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상도가 좀 떨어지죠. 근데 이게 이 분야 최초의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와,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이 두 영상이 굉장히 근접해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시죠. 예. 이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 여러분들의 뇌를 촬영하면 여러분들의 꿈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연구자의 이 연구가 얼마나 화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연구자가 6년 후에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하는 또 한 편의 논문을 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는 말소리를 들려줍니다. 예. 라디오에서 뉴스를 읽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려줘요. 그리고 소설을 읽어줍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예.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읽어줍니다. 예. 그런데 바다 어디에도 고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하는데 고래할 때 여기서 막 고래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문장을 읽다가 그래서 노인은 고래를 찾기 위해 하는데 고래라는 같은 단어에 아까 그 같은 영역이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면 아, 이 사람은 고래라는 단어 혹은 개념이 여기 저장되어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예, 한 5-6천 단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한 1,800 단어 정도 되는 단어가 뇌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전체 맵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예. 이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자만 쓰면요. 예. 두피에서의 전류의 흐름만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속으로 생각하면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거에 말풍선, 만화 속에 나오는 말풍선에 단어들의 나열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이 연구를 소개해 드리냐 하면 이 연구를 들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서로 그냥 상식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은 가까이 저장하고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단어들은 멀리 떨어뜨려서 저장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언어 생활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대화에서 그 주제로 이야기할 때 같이 인출될 가능성은 근처에 저장해 둬야 그 영역만 쓰고도 대화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언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관련이 있는 단어들은 가까이 저장하고 상관없는 단어들은 멀리 떨어뜨려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유레카 모먼트, 창의적인 순간에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들여다봤더니 우리 뇌에 이 anterior superior temporal gyrus라고 하는 저 영역이 뭘 하는 곳이냐면은 멍 때릴 때, 예. 그냥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안 나서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산책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고요. 그럴 때 우리 뇌가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상들이 만들어지는데 특히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자, 이거 아까 그 잭 갤런트가 발견한 언어 맵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저의 해석인데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란 예, 평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관련이 있어라고 하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는 이건 관련이 없는 거야라고 하는 엉뚱한 분야의 엉뚱한 영역의 단어나 개념을 결합하고 합쳤을 때 사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걸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와 생각이나 관점, 경험, 전문 지식이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저 언어 맵이 나랑 굉장히 다른 사람과 내가 대화하고 예, 생각과 영감을 주고받을 때 그 엉뚱한 그 사람의 영역에서 내가 통찰과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의 생각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그 다양성을 존중할 때 그 다양성에서 창의성이 비롯돼 나오고요.
인공지능이 열심히 계산해서 얻어낸 결과물을 활용하고 그 위에서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창의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이런 식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을 더 북돋는 교육 시스템, 사회 전반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간절히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팬데믹을 겪고 나니 이제 모든 건 온라인에서 합시다라고 쉽게 결론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였기 때문에 이 호흡기 감염병이 대규모로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모든 일들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이런 방식의 삶의 태도를 요구받았지만 만약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재난들은 아주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전기를 많이 써서 블랙아웃이 됐다. 전기가 다 정전이 됐다. 그래서 아무도 전기를 쓸 수 없고 인터넷, 컴퓨터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지나치게 온라인에 치중했다가는 큰일 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에이,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미국은 2003년도에 대규모 정전 사태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뜨거운 물을 못 쓰고 전기를 못 켜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의 삶만 살아야 됐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협하는 재난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일 겁니다. 그런 다양한 종류의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고 홍수가 들고 그래서 누전이 돼서 전기가 나가면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오프라인에서의 삶만으로 이 삶이 유지되고 이렇게 또 대규모 전염병이 돌면 집안에서 온라인만으로 많은 서비스들을 또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도시 전체, 우리 사회 전체가 다양한 재난을 미리 대비하고 그 다양한 종류의 재난에 대해서 각각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보다 성숙한 재난 대비 사회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이 시대에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팬데믹의 고통을 일상의 고통으로 안주하거나 머물지 않고 내일을 위한 기회로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승 교수님의 강연 네.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직접 이렇게 만나서 강연 좀 듣고 싶었던 또 특히 그런 분이라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빅데이터가 우리의 그런 환경들을 좀 지배를 한다라는 위기감도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쵸. 네. 뭔가 이런 데이터를 읽는 기술이 활성화될수록 네. 우리는 데이터에 지배당하고 데이터가 그럴 수 있죠. 무섭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저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요즘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인공지능 비서 스피커, 뭐 그런 거 되게 하나씩 좀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을 이제 기계한테 이름 부르는 게 익숙하잖아요. 네. 익숙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사회에 가고 있는데 사실 걔가 침실에서 우리가 내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이름을 불러야 그때부터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사실은 내가 이름을 부르는 걸 들으려면 다 듣고 있어야 그걸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굉장히 내밀한 일상까지도 걔가 들어와서 모든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듣기만 하나요? 아니면 저장도 하나요? 그 회사들은 네. 그런 정보를 저장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알 수 없죠. 야. 네. 저희도 모르는 사이 뭐 동의하게 그럼요. 돼가지고 어딘가의 나중에 악관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드론은요. 네네. 그걸 제가 사도요. 그걸로 제가 뭐 하늘에서 찍고 막 이래도 그 영상이 전부 다 중국 본사로 가요. 그 드론 제작 회사의 본사로 가서 중국 정부가 그걸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쩌면 이 줌도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줌으로 하는 이런 강연들, 뭐 제 강연은 기밀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들이 분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다 다른 나라에 가서 자료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훨씬 더 그런 거와 관련된 제도들을 많이 만들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차를 타고 내가 가는데 음, 나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아주 데이터를 빨리 있는 속도에 의해서 처리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그렇죠. 이 빵집을 좋아하고 음, 이 가게를 좋아하고. 근데 그럴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동의 안 하는 거죠. 네, 나는 이거 너희들이 읽지 마. 내 네, 데이터를.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충돌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 쓰는데 어, 사실은 내 자동차 정보도 줘야만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차 정보를 줬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나는 내 정보를 주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내비를 안 쓰고 싶고 그런데 그 정보는 다 가져가거든요. 인공위성이.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음. 빈부격차 문제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를 만드는 삶을 살면서도 예, 그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어, 가격 가치를 받고 있지 보상은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소셜 미디어 하세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사진도 올리고 글도 쓰시잖아요. 네. 네, 근데 돈은 마크 저커버그가 다 가져가잖아요. 네, 우리가 그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은 사용자인데 그거로 인해서 얻게 되는 광고 수익들은 다 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만약 데이터를 만든 사람에게 그 수익을 나눠 주게 되면 예, 그러면 저는 그것이 일종의 우리 사회의 기본 소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예. 플랫폼이 정말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럴 보세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그걸 요구해야죠. 개발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개발한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회사들이 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 왜 우리가 공짜로 우리 데이터를 거기서 그러니까요. 만들어줘? 네. 플랫폼 사업자가 너무 많은 이득을 다 가져가네. 이득을 나눕시다. 네. 데이터를 만드는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자. 이런 소비자 운동이 벌어져야죠. 어떤 정치 함수이기도 하고 사회 전체적인 체제 속에서 뭐 도로, 교통, 항만, 사회 간접 자본처럼 이건 공공재다라는 어떤 정치적 그 결단과 그 사회의 합의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맞습니다. 만약에 그걸 공공재라고 간주한다면 네. 그 데이터를 로부터 이득을 얻은 회사는 그만큼에 상응하는 세금을 정부에 내고 정부는 그것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뭔가 그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우리 사회에 환원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뒤에 계신 랜선 원정대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궁금증을 저희에게 보내오셨습니다.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수줍하십니다. 네. 네. 우선은 강연 너무 잘 들었고, 네, 제가 궁금했던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강연 중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경험할 수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들도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그 가치가 점점 퇴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실제로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이제 점점 마이너한 가치가 될까 봐 사실 저는 되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인간관계를 맺는 거를 되게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좀 이런 가치의 충돌들이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가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점점 온라인 세상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꼭 해야 돼.
이런 의문들을 좀 품게 되고 오프라인으로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영역들도 점점 좁아질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굳이 여행을 가지 않아도 그 도시를 그냥 방 안에서 온라인으로 경험한다거나, 네.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많이 안 만나면서 방 안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느슨하고 얇은 관계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이런 삶들로 조금씩 옮겨오고 있죠.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그런 삶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의 삶이 그렇게 마이너로 추락할 수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기술에게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등장했을 때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대신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골방에 갇혀서 예, 사회생활이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사회적 대면 접촉이 오히려 더 늘었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면서 전화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 거기 어디야? 예,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과 번개를 하고 대규모 플래시몹을 하고, 네, 집회가 더 늘고, 예,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골방에 갇힌 뭐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 혹은 그 개인의 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좀 현명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계속 집에만 생활하면서 '나는 이제 그냥 집에서 학교 다닐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지 않고, 학교 가고 싶어서 안달난, 그리고 학교에 가니까 훨씬 더 재밌고 제대로 배울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준다면, 네, 온라인 교육은 좋은 보완제 역할만, 네,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직접 대면하면서 그 시기에 제일 중요한 사회성을 배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현명한 사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말한 이 어떤 생각의 차이 같은 걸 얘기하는 것 중에 오늘 그 교수님이 강의한 것 중에 우리가 이게 이제 팬데믹, 코로나19 시대 이후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네. 경우를 보고 메르켈 총리가 왜 한국은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야 했더니 뭐 우리나라 분들은 개인정보 제공도 이런 공공적인 것에는 동의해 주고 또 다 더불어 함께 산다는 개념으로 동의해 줬는데 네.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건 독일에서는 네. 동의를 못 해주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지금 팬데믹 이후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별로 이렇게 우리 동양적 가치는 이게 소중하지 않았다고 여겼던 게 네. 큰 가치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이제 장단점, 그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정부의 시책에 일사불란하게 협조하는 국민적 역사들을 갖고 있죠. 예. 그렇죠. 필요하다고 하면 뭐 금도 금도 모으고 팔고. 예, 평화의 댐을 짓기 위해 뭐 돈도 내고 막 그런 저금통도 깨고 막 그런 그렇죠. 일들을 했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 역사 하에서 정부가 뭐를 하라고 하면 되게 충실히 잘 따랐죠. 네, 아. 따르기도 하고 또 설령 개인정보 보호를 좀 위협하더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시행하는. 그래서 서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지나친 사생활 침해야. 이게 뭐 성소수자가 클럽에서 뭐 어디서 어떻게 이동했고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심지어 확진자가 이동한 경로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들의 핸드폰 또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추적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다시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까지만 하자, 뭐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구에서 그거를 거부했던 이유는 정부가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것에 대한 빅브라더 같은 이런 일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부정적으로. 예.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 정보를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 작은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정부가 뭐 그러겠어.'라고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정부에 대한 신뢰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막았다면 정부가 알아야죠. '아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정말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잘 써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또 코로나로 맞습니다. 가서 마지막 질문 항상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남게 될 건지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스페인 독감 이야기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네. 스페인 독감이 너무 심해져서 제1 차 세계 대전이 종결됐어요. 예. 제1 차 세계 대전만으로 사망자가 1,500만 명이었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자가 1,700만 명에서 거의 3,4천만 명에 이르러요.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세계 전쟁을 종식할 만큼 음. 팬데믹이 막강한 힘을 가졌죠. 음. 우리나라도 그 1918년 19년 그 무렵에 우리나라 인구의 38%가 스페인 독감에 걸렸어요. 네. 어. 그러니까 거의 한 760만 명 정도 한 800만 명 좀 안 되는 정도가 우리나라 그 당시 인구였는데 거의 280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거든요. 근데 당시에 통치권을 가졌던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그렇게 방역을 해 주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민심을 들끓게 해서 결국은 3.1 운동까지 이르게 된 게 그래서 1919년도에 그런 대대적인 이제 민족 자결 운동하고 결합되면서 음. 불만이 이제 폭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팬데믹이 사회를 응축하고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힘이 된다고 믿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굉장히 현명하게 잘 극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까요?'라는 질문보다는 설령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전염병들이 마치 메르스나 사스가 있었듯이 계속 우리 사회에 독감처럼 존재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늘 마스크를 상비하고 사람이 좀 많다 싶으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익숙해졌던 이런 환경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이브리드가 되고 그걸 구별하는 게 무의미해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이전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빨리 이게 종식이 돼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종식되나.'라는 삶의 태도보다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그러면 그 시대를 위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의 방향을 틀어야 되지?'라고 생각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저는 네. 이제는 안 기다립니다. 저도.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찌 보면은 이제 오늘 내내 해주신 이야기들을 압축한 키워드를 제가 부탁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를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한 이제 불안과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좀 누그러뜨리고 이게 지금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는 용기 그런 것들을 좀 다잡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 이제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볼 텐데 저는 많은 분들이 되게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와
한 해를 잘 넘겼다 무사히 우리가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존버 정신이 내년에도 지속되길. 그래서 올해의 키워드는 존버 정신으로. 야, 세계적인 석학 입에서 저는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 막 이렇게 뭐. 아, 네. 자, 미래 원정대 위대한 여정.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뇌과학자이자 카이스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정재승 교수님을 모시고 이 팬데믹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이야기, 빅데이터 이야기,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골고루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신 정재승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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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도 미래 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또 다른 질문이 준비돼 있습니다. 미래 원정대의 위대한 여정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답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